저는 지금 70대 후반의 할머니입니다. 박미자라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1970년대, 80년대, 가정 내 폭력이 마치 일상처럼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아, 저 집 또 시작했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며 수군거리던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밥상을 뒤엎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져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의식조차 아무도 갖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참아야지. 그래야 집안이 평화로운 거야. 주변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사회에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닫기 시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폭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자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아름다운 미자처럼 온화하고 착한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미자는 마음씨가 곱구나.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디 있겠어. 어머니는 늘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 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집안을 도왔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20대 초반이 되자 중매쟁이의 소개로 남편과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월급도 꾸준히 나오고 사람 좋은 남자야. 홀어머니를 혼자서 모시고 있는 효자이기도 하고 중매쟁이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만나보니 정말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저, 책 읽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미자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성실해 보이는 그 사람만 보고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7살 정도 있었지만 신혼 당시에는 남편이 저를 무척 아껴주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예뻐. 이런 착한 여자에게 잘해주다니 내가 복이 많아. 용돈을 주거나 아내야, 아내야 하며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밤늦게 수업 준비를 하느라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면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당신 덕분에 힘이 나네. 그런데 결혼 1년 후 임신을 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위해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당일 태어난 건 딸이었습니다. 딸이에요. 산파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다행이네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의 목소리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용안절에서 받은 부적을 제대로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했잖아. 제가 임신 중에 유명한 절에서 받은 아들을 점지해준다는 부적을 목욕할 때 잃어버린 것이 원인이라도 되는 양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원래 밭이 좋으면 아들이 나오는 법인데 밭이 메말라서 황폐하니까 이상한 것만 나오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갓 출산한 몸으로 그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이가 들어요. 이런 걸 며느리로 맞아서 아무 쓸모도 없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둘째를 가질 생각을 해라. 딸이 자랄수록 시어머니의 매서운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내야라고 부르던 남편도 어느새 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 것조차, 숨을 쉬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더 괴로웠던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저를 꾸짖을 때도 남편은 옆에서 신문만 보며 한 번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이 틀렸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집안을 이어왔는데 남편마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둘째는 언제 나올 거야? 시어머니에게서 하루에 몇 번씩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괴로웠습니다. 결혼해서 바로 딸을 낳았는데 그 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날 무렵에는 저도 지쳐서 남편도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3년간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바뀌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이 끊어지겠네. 옛날 같았으면 진작 내쫓았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것을 먹여 살리고 재워줘야 하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꾸짖음을 당하는 날에는 딸이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마치 기계처럼 사죄의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진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드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그게 뭐 어때서? 아무 상관없잖아.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건방지게 말대꾸하지 마. 여자가 남자 일에 참견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값이나 내놔. 처음에는 상냥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그저 고독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딸이 클수록 남편은 더욱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술자리가 잦아졌다고 했지만 늦게 들어오는 것이 당연해지고 성실하게 하던 수업 준비도 대충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주는 월급으로 우리 가족이 생활했기 때문에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질수록 가게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딸이 어느 정도 큰 후부터 저는 다시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도 모두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었고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저는 딸 돌봄을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미자야, 힘들지?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동네 아주머니들도 제 상황을 안타까워했지만 그때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분주하고 필사적으로 생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미자야, 이 말하기가 참 그런데 너희 남편 얘기야. 네, 우리 남편이 어쨌다는 거예요? 글쎄, 이번 주에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걸어가는 걸 봤는데 그냥 우연히 만난 건가 싶었는데 또 봤거든. 그럴 리가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처음엔 그냥 동료 선생님인가 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좀 이상하더라고. 너무 가까이 걸어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착각이실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 후 다른 동네 사람으로부터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미자 씨, 실은 남편분이 여관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젊은 여자랑 같이. 그럴 리가 없어요. 미안해요. 말하기 참 그랬는데.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평생의 인연을 맺은 상대입니다. 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죄로 괴롭힘당하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부부로서의 의리는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딸을 재우고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깜짝 놀래게.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셔츠 단추도 잘못 끼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긴 어디야? 동료들이랑 술 한잔 했지. 마치 신문 기자처럼 캐묻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말을 벗으려던 남편의 손이 멈추고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여관에서 당신이 나오는 걸 봤다고. 어디서 이런 헛소문을 듣고 와서 한밤중에 남편을 추궁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의 바지 자락을 붙잡으며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정말 아닌 거죠?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만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남편은 발을 휘둘렀고 저는 마루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인연이 정말 남편을 뭘로 아는 거야?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다는 거야? 아들도 못 낳으면서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정말 배가 부르니까 불평을 하는군. 딸과 함께 내쫓아버릴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딸까지 내쫓는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낸 큰 소리였습니다. 제 혼자 딸이 아니에요. 당신 딸이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가 됐구나. 옛날 같으면 말 안 듣는 아내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아냐?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저를 향해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맞지 않으면 모르는 거냐? 한마디 할 때마다 발이 날아왔습니다. 남편도 술에 취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몸을 웅크리고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폭력에 눈앞이 번쩍번쩍 빛나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에 제대로 숨이 들어오지 않아 숨이 막혔지만 남편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더욱 말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놈들은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 때문에 내 운명이 엉망이 됐어. 그런 아내는 얌전히 있어야지. 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는 웅크리고 있던 제 옆에 털썩 누워 곧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 무서워서 저는 소리를 죽이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아픔과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괴로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게 처참하고 가슴이 도련해지는 듯한 굴욕감이었습니다. 무관심한 남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이었다니.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운 후 저는 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동 중에도 딸은 깨지 않고 푹 잠들어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격통으로 몸을 일으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신음하며 딸 옆에 몸을 뉘었습니다. 저쪽 방에서는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방에서 자던 시어머니도 깨어 있었을 텐데 물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설령 깨어 있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남편을 화나게 했다고 저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40년간 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셨을 때만 그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술을 마시지 않아도 작은 일에 화를 내며 저를 때렸습니다. 밥이 늦었다고, 옷이 제대로 다려지지 않았다고, 딸이 울었다고. 이유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 되겠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시절에는 가정폭력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봤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되겠어요? 딸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해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딸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혼? 좋아. 하지만 딸은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너는 빈손으로 나가면 돼. 그 시절에는 이혼하면 아이는 무조건 아버지가 데려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40년간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빗자루나 걸레바지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로 위협하기도 했고 한겨울에 밖으로 내쫓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빠는 화가 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더 조심하자. 딸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딸은 아버지가 있을 때면 숨을 죽이며 지냈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딸 앞에서는 저를 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학교에 간 사이 혹은 딸이 잠든 후에는 여전히 폭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와 이혼해요.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왜요? 엄마가 맞고 사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혼하면 너는 아빠와 살아야 해. 그럼 저도 엄마와 함께 나갈게요. 미성년자인 내가 어떻게. 그때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성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집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딸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같은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결혼하면 또 맞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좋은 사람일까요? 아빠도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한 폭력이 딸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40년쯤 되었을 때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증상이 가벼워 금세 회복했지만 다시 한번 쓰러졌을 때는 한쪽이 마비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리모컨 가져와.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쪽 손발이 마비되어 침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위압적인 목소리는 변함없습니다. 안 들리냐?
리모컨을 가져오라고 했잖아. 활짝 열린 방문 틈으로 베개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앉아있던 등에 맞았습니다. 누워있는 환자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남아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들은 부숴버려서 딱딱한 물건들은 미리 치워두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를 따라다니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폭력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60을 넘어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할망구, 우서른인 남편이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제가 방에 들어가 남편의 손에 닿는 곳에 리모컨을 툭 놓고 나오려 하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면 너 같은 년은 죽도록 때려주겠다. 목소리를 쥐어짜며 소리 지르다가 남편은 컬컬거리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른 달려가서 등을 토닥여드렸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틈으로 새어나왔지만 물 한 잔 갖다 주는 일도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괴로워하며 목소리가 끊어지기를 기다린 후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밥은 거기 있어요. 또 어디 가느냐? 언제 돌아오냐? 저녁에는 돌아올게요. 배고프면 거기 있는 빵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리자 남편은 힘껏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머리 나쁜 여자. 내 몸이 이 모양이니까 바람이라도 피워서 매일 나돌아다니는 거냐? 밥과 반찬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다시 차렸을 텐데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냉정하게 말대꾸하자 남편은 놀란 듯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럼 저녁까지 나를 굶기겠다는 거냐? 음식의 고마움을 알고 만든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남편의 욕설을 등에 들으며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말은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귀가했습니다. 갈 곳이라고 해봐야 혼자 사는 딸 집 정도입니다. 딸은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0대가 넘었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아빠가 또 밥상을 뒤엎어서 그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세요. 40년 동안 엄마를 괴롭힌 사람인데 딸은 아버지에 대해 원망이 깊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냉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힘이 쇠해도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 남편은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고분고분 머리를 숙이며 지낼 이유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빠가 죽으면 슬플 것 같아요? 한참을 생각해 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죽음을 앞두고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든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가는 도중 옛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신혼 초기 남편이 저를 아내야라고 부르며 아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종 직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미자야, 내가 너에게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어머님,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후였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편의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라는 제재가 없어지자 더욱 거리낌 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마음대로야. 너는 그냥 내 말만 듣고 살면 돼.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밖에서는 점잖은 척했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장 보러 가요. 얼마나 걸릴 거야? 1시간 정도요. 1시간 반 넘으면 안 돼. 늦으면 죽여버릴 거야. 시장에 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재가며 다녀와야 했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며 독립한 후에는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지옥 같았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 남편의 폭력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저를 때렸습니다. 밥이 짜다, 국이 싱겁다, 옷이 제대로 다려지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TV 리모컨이 고장났다고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맞아야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너만 없었으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인해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말을 못하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죽을까봐 걱정되는 마음과 동시에 이제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 없이 치료가 끝났고 몇 달 후 남편은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힘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저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도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이 왔을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방에 누워만 있고 일상생활도 제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딸은 이제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라고 했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정까지 잃고 싶지 않았고 죽음에 가까워진 남편을 곁에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맞을 일도 없고 남편이 화를 내도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외출하고 싶을 때는 나가고 남편이 무언가를 요구해도 반드시 응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물건을 던지거나 밥상을 뒤엎어도 저는 하루 종일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배를 고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도 선택권이 생긴 것입니다. 남편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근육이 쇠약해지고 병에 잠식되어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열린 방문 너머로 힘없이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계속 부르기에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자야, 잠깐 들어와 봐.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혼 초기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너, 젊을 때 내가 괴롭힌 게 원인으로 이런 꼴이 되는 건가? 너무 심하잖아.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없는데 단 한 명뿐인 아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자 저는 마침내 제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몇 년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0년이에요. 당신에게 맞으며 살아온 시간이. 그야.
내가 나빴지. 젊은 혈기로 그랬어. 지금은 반성하고 있어. 죽을 것 같아져서야 처음으로 후회한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 마음이 후련하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당신이 이렇게 죽는 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도 낳고 4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저를 아내로서 대해준 적이 있었나요? 그 지독한 시어머니에게도 괴롭힘 당하고 제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한테까지 짐승 이하로 취급받았어요. 당신과 시어머니는 집안이 끊어진다. 쓸모없는 딸만 낳은 바보라고 하며 저를 평생 몰아세웠어요. 그래도 저는 그 딸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도 그 딸 덕분이에요.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는 게 보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일들을 기억해요? 아들 못 낳는다고 발로 차고 다른 여자 만난다고 추궁했다고 주먹으로 때리고 40년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미안했다. 정말 나는 최악이야. 그 말은 40년 전에 했어야 했어요. 당신이라는 인간에게 시달린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하고 답답해요. 하지만 제 남은 인생, 당신이 없어지면 가슴 펴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앞으로 20년은 건강하게 지낼 거예요. 제발, 마지막에라도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용서요? 40년 동안 저를 때리고 괴롭힌 걸 용서하라고요? 불가능해요.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쳤어요. 후회의 눈물인지, 이런 모습으로 죽는 게 억울한 건지,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 같은 건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이 가까운 것 같네요. 그런 가식적인 눈물은 집어치우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엄마는 어떤 기분이세요? 딸의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해방될 것 같아서 기뻐. 당연하죠. 40년 동안 맞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사람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빠가 나쁜 거예요. 딸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제 편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엄마 아빠 죽으면 장례식 할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해야지. 저는 안 갈 거예요. 그 사람은 제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딸의 결연한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딸에게까지 평생의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 시간에는 방을 비웠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찾아올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 동료 몇 명과 동네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저와 딸은 형식적으로만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분이셨는데 많이 슬프시겠어요. 조문객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해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마지막에 인사는 해드려야지. 안 해요.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요.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도 다 처분하고 함께 살자. 딸은 비뚤어진 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인지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며 30대가 넘어서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한테 나쁜 일만 했어요. 엄마는 저 집에서 힘든 일만 겪었는데.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엄마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딸아, 오랫동안 정말 미안했다. 뭐가 미안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제 선택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를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라고 행복을 바라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를 책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일어날 필요도 없고 밥상을 차릴 때 던져질 물건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늦은 나이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젊을 때 못 배운 한글을 제대로 익히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교실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취향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은 남편 입맛에 맞춰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래도 남편인데 끝까지 모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을 끝까지 모실 의무가 저에게 있었을까요? 부부는 함께 늙어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늙어간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늙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맞으며 늙어간 것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저 자신을 위해 솔직한 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여행도 다닙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은 인생 저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특히 제 또래의 남성분들. 혹시 당신도 아내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도구도 아닙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때려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오래 참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했더라도 자신을 위해 아니다라고 말할 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고 쉼터도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는 40년을 기다렸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진짜 행복합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것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